저는 지요석입니다. 천안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고요. 이번 대전 충청지회 개별 이론 교육으로 가족, 집단, 지역사회 이렇게 세 과목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족에 대한 개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먼저 무엇이 보이나요? 어떤 사람은 갈매기 또는 새, 또 어떤 사람은 물고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다 어디를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관심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내 마음가짐, 그리고 내 상태, 내 관심사, 어떤 것이 먼저 보이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내가 접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 대해서 한 번쯤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보는 그런 자기 분석의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많이 보셨죠? 이 그림에서 사람이 몇 명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몇 명인지 찾아보실까요? 몇 명이 보이나요? 아주 예전에 이 그림에서 몇 명인지 찾아봤는데 지금은 정확히 몇 명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아기 있고 아기 품은 사람 있고 전체 할아버지 있고 코와 눈을 여기 서 있는 할아버지 있고 또 여기도 보이나요? 옆모습 보이시나요? 이마, 코, 입, 그리고 여기 반대쪽에도 이렇게 옆모습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못 찾은 인물이 또 있을까요? 네, 이렇게 인물이 있고요.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꼼꼼히 들여다보면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찾았네요. 여기도 이렇게 옆모습이 있고 전체 앞모습이 있고요. 무엇이 또 어떻게 보이나요?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볼 수가 있고 한 사람은 기타를 치고 한 사람은 이마에 머리에 뭘 이고 있죠. 그리고 전체 보면 노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황금잔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굉장히 신기하죠?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가족 두 글자를 생각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시는지 먼저 생각해 보실까요? 앞에서 그림을 본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어느 면을 먼저 관심 있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여러 가지 형태를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이해, 가족 개입의 이해, 궁극적으로 가족 치료 또는 사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족에 대해서 개입하는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게 될 텐데요. 먼저 가정폭력 예방교육 동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한 건데요. 이 안에 제가 교육하려고 하는 전반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 가족에 대해서, 특히 가정폭력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가 중간중간 띄어 넘겼는데요. 말과 글과 표정이 다 맞지가 않아서 중간중간 띄어 넘겼습니다. 원본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원본 파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개념 그 정의를 보시면요.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대로 가족이 태초부터 존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개념 정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져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 사전에서도 가족은 구성원들이 다른 가족원을 위한 자신의 의무를 인정하면서 주거를 같이 하는 1차적 집단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건강한 가족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무, 기능, 그리고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가족이라고 여기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이상의 구성원을 가족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은 구조적인 면, 기능적인 면, 관계적인 면, 사회경제적 조건이라든지 역동적인 면, 이런 면에서 아동을 보호한다든지 아동을 사회화시키는 이런 가족의 기능적인 면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 관계상의 가족 문제는 여기 1번부터 38번까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다양한 문제들이 가족 관계상에서 발생될 수 있죠. 이혼가족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모자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갈등을 사이코 드라마로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같이 영상 또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또 보니까 눈물이 나네요. 코끝이 찡합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다 알겠지, 인정해주겠지, 또 알아주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훈련, 연습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가족 개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항상 심리사회적 사정을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가족 문제도 사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문제를 사정하는 목표는 가족 체계의 건강함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가족의 구조, 또 상호작용과 관련된 이런 내용, 이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보는 가계도를 그리면서 같이 클라이언트 가족에 대한 사정 내용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정을 하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4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단위의 접근이 적합하다면 어떤 유형의 개입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에 기초해서 장기적인 거, 단기적인 이런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또 가족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가족 환경이나 지역사회 자원 및 가족의 강점, 또 자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개입 결과 평가를 위해서 가족 기능의 기초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정하는 내용은 가족의 구조와 기능적인 측면, 또 의사소통에 대해서 사정을 하고요. 사정 방법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가계도와 생태도, 그리고 가족, 생활주기, 관계망 그리드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의 하위 체계를 보면 바운더리나 패밀리 룰이나 패밀리 미스, 또 파워 스트럭처, 이 권력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항상 가족 간의 그런 의사소통이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이런 교환에 의해서 소통이 되는데, 이런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쌍방의 그런 상보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보낸 메시지와 받은 메시지가 항상 일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또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의사소통이 언어적인 것도 있고 비언어적인 것도 있는데, 의사소통을 안 한다고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메시지는 내용과 감정이 담겨져 있죠. 때로는 비언어적인 신호가 언어적인 것보다 훨씬 더 솔직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간의 의사소통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가족 구성원들은 상호 많은 정보의 양을 구하고 또 그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때로는 언어적인 메시지와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일치할 때도 있지만, 그 일치할수록 메시지의 의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분명하고 개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침묵을 지키는 일은 거의 없고, 가족들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죠. 또 갈등이 벌어진다면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해결되는 그런 방법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긍정적인 억양으로 이루어지죠. 너무 높은 톤으로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너무 낮은 톤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만 알게끔 우물쭈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은 갈등에 대해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효율적인 문제 해결식 문장을 사용하는 능력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 기준에 얼마만큼 만족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미달을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가계도. 이 보행 이론에 근거한 사정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에 걸쳐서 가족의 정서 체계,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각각의 인물마다 사용되어진 여러 가지 주제, 신화, 규칙, 학력, 성격, 그리고 질병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다 제시할 수 있고 관계도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계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은 가족의 기본 구도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고요. 상호작용 유형에 대해서 또 병역 관련이나 기타 주요한 이런 자료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계도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은 가족 내에서 내 자신의 위치, 또 원가족과 뿌리에 대한 인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어 온 이런 형태에 대해서 이혼을 했다면 이혼가족, 분리되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또 가족,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족의 관계에 따라서 정서적인 관계가 어떤지, 때로는 가족의 삼각관계라고 해서 한쪽 갈등, 양쪽 갈등, 여러 종류의 삼각관계, 1차, 2차 삼각관계 계속적으로 이런 공생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이 가족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데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개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계도를 통해서 가족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가족들의 나이, 직업,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앞에서 얘기한 거, 가계도를 작성한 거, 또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세대를 통해서 반복되는 유형은 있는지, 삼각관계 유형은 어떻게 누구랑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족 구조의 도식화 이런 것들은 기본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란성 쌍둥이 또 일란성 쌍둥이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이렇게 도식화, 공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가족 구조를 도식화하는 데 있어도 1대, 2대, 3대, 현재다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가족들 간의 이런 관계를 소원한 관계, 그리고 굉장히 절친한 관계, 이런 경직된 관계 등등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기록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성원의 이력에 대한 거, 또 역할에 대한 거, 중요한 가족 사건이 있었다면 그 사건 중에 과도기나 인간관계 변화, 이주, 상실 또는 성공과 같은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도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를 표현하는 것은 사실적인 것을 표현하지만 이건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추론에 근거한 작업이고요. 가족 성원 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다양한 관계를 각각 다른 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친밀하거나 융합되어 있고 융합되어 있으면서도 갈등 관계, 또 빈약한 관계 또는 이 갈등 관계, 친밀한 관계, 이별 또는 단절, 이런 소원한 관계. 이걸 이제 가족 구성원들끼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의 구성에 대해서도 이혼을 했을 때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원끼리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재혼 가족을 볼 수가 있고요. 3세대 동거가족, 또 확대가족, 여러 구성으로 유형으로 되어 있는 가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도를 통해서 형제 순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교과서에 있는 이런 가계도를 스캔해서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프로이트의 가계도인데요. 기능상 독자 역할을 했다라는 제목이 있죠.
또 역할 유형이라든지 관계 유형이라든지 구조 유형이 어떻게 반복이 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패밀리 로딩이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자살한 사람들, 또 알코올 중독, 이런 마약 중독에 대해서 또는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패밀리 로딩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삼각관계로서 부모와 자녀와의 이런 융합 또는 갈등, 이런 관계에서 삼각관계를 유추할 수가 있죠. 또 부부끼리도 삼각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했을 때 그 가정 내에서도 삼각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요즘은 위탁아동, 입양아 가족, 또 다문화로 그런 삼각관계, 또 다세대 가족 이외의 삼각관계, 외부인이 이웃사촌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삼각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인생의 중대사와 가족의 역할을 보면서 중대사의 우연의 일치라든지 그런 생활 변화나 순환에 의한 충격이라든지 이런 상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그 가족의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생태도는 가계도 내에 그 원을 둘러싼 이런 환경 속에서 얼마만큼 어떤 자원들과 교류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족 치료나 사례 분석을 보겠는데요. 가족 치료에 대한 개념을 먼저 보시면 가족 치료를 가족 중에 한 사람 이상을 한 회기에 동시에 또 가족이 전체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때로는 지지적이고 지시적이고 해석적일 수 있는 가족 치료가 있죠. 그래서 가족 치료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계도가 보엔의 다세대적인 전수로 인한 가족 치료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보통 사티어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이런 가족 치료를 볼 수도 있고요. 미뉴친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 가족 치료를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본인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 가족 치료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실제로 가족에게 적절할 때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려면 이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정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가족 치료의 이런 개념이나 이런 정의들은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가족 치료의 모형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소통 가족 치료, 구조적인 가족 치료, 행동주의적 가족 치료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가족 치료를 사용하는 것이 나한테 있어서 굉장히 강점인지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내 가족을 한번 개입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수련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환자의 가족을 한번 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의 토론 주제나 연구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텐데요. 가족 상담이나 가족 치료의 필요성이 요즘 정인이 사건부터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아동학대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그런 신문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 신문 기사를 한 개 정도 스크랩을 해보고 이 사례에서 내가 생각하는 상담 접근 방법이나 이 기사를 읽고 자신이 느낀 점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 드리자면 가족 상담이라든지 가족 치료가 필요한 요즘 시대이죠. 그래서 가정 위기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의 소통 문제, 부부 사이에 이런 발생된 문제는 과거에도 경험을 했고 현재에도 이렇게 이혼율 급증한다든지 고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자녀 교육의 문제, 청소년 비행과 가정 범죄, 노인 문제 이런 문제들 등등이 가족 문제가 더 현실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가족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10년 전과 지금 오늘이 다릅니다. 그만큼 가족의 구조나 가치관이 수년간 급격하게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에게 개입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맞춰서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변화에 따른 가족 문제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그런 현실의 그 시대의 문제에 맞춰서 특히 요즘에는 이제 이혼 가족이 많고 제가 이혼 가족의 앞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혼을 하고 분리가 되면서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서로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모든 것을 했니 안 했니 이렇게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그 가정에 어떤 해결점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신문기사 스크랩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정태와 배가영은 고부 갈등도 극복한 이런 콩깍지라는 제목으로 있습니다. 과거에 고부 갈등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거에 있어서 다 모든 걸 극복을 하고 배가영이 결혼식 당시에 남편을 자상하고 잘생겼다고 했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다 라고 했고요. 여자같이 생각하고 사람을 싫어하는 남편은 남자답고 멋있다라는 그런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영이 남편에게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본인보다 8살이 많으니까 건강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건강관리를 안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신문 기사에 자신이 생각하는 상담 접근 방법 내담자의 호소 내용을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로 경청을 하는 것 우선 고부 갈등이 있기도 했겠지만 그 고부 갈등의 문제가 어떻게 극복이 됐는지 그리고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라포 형성이죠.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로 경청하는 것 그리고 내담자와 함께 가계도를 그리면서 이 남편의 가족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시어머니의 원가족의 가게도 그것들을 분석을 해가면서 삼각관계가 있어 왔고 정서적인 단절이 있어 왔고 이런 고부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이라든지 이런 가족체계 상호작용 패턴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헤네 다세대적인 이런 전수된 과정들이 내담자의 남편 사이에서 이런 삼각관계라든지 융합 정도가 있었던 전반적인 배경을 시어머니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것이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코 드라마를 보여준 것처럼 실질적으로 실현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입장, 서로의 마음, 서로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였는지 서로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내담자의 호소 내용이라든지 가계도를 통한 여러 가지 삼각관계, 정서체계, 하위체계 이런 경계선이라든지 고부간의 역기능적인 이런 교류가 어떻게 고부 갈등의 원인이었는지 진단을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개입은 치료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어머니의 갈등 상황에서 표면적으로 효라는 부분이 너무 강조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무조건 참는다든지 감정적인 반응이나 명확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 이렇게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내 입장에 대해서 아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 자신이 무엇을 느꼈는지 자신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정서적 반응의 악순환을 깨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과거의 일을 들추지 마라. 또 짐작하여 듣고 말하지 마라. 분명하게 말하라.
본인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가정은 사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 단위라는 거. 또 가정은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형성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순간이 따라오기도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서로 친밀한 의사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죠. 따라서 가정은 한 인간의 사회적인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가족의 장입니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지 않도록 가족을 보존하고 강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가족 상담이나 가족 치료의 필요성은 어떤 사례를 내가 접하든지 간에 그 가족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그런 행동들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런 인간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복합적으로 다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또 그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을 했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이해가 있을 때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가족 치료에 개입을 하면서 알 수 있는 바가 됩니다. 2021년 5월 30일에 기사가 있었던 겁니다. 생후 한 달도 안 된 아들이 죽어가는데 신고조차 머뭇거린 친모에 대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는 동거남 학대가 발각된 것이 두려워서 방치를 했고 이제 아이를 계속해서 머리를 때려서 결국에는 호흡이 멈춰지고 그때서야 119에 신고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A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12년 선고를 받았고 B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4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 신생아가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슈, 그런 매스컴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이 가족 개입에 있어서 굉장히 생명의 소중함도 필요한데 그런 경각심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담 접근 방법으로 이 가족에 개입을 할 수 있을까요? 인지행동주의로 인지치료를 통해서 이제 가족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지 올바른 건지 계속 학대하고 때리고 하는 거는 문제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 문제라는 것이 이 학습이 되면 굉장히 둔감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인지치료를 통해서 이제 악순환을 제거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 목표 이렇게 5가지를 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유형을 수정하는 것, 이런 신생아와 같이 연약한 존재는 보호를 해야 되는데 폭력을 했다라고 하면 형사처벌이 된다라는 걸 인지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치료를 위한 이런 정적 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아이의 울음소리나 생활 소음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죠. 또 증상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가족에게 문제 행동을 중지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가르치고 이해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을 학습시키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른으로서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현명하고 지혜롭게 문제 해결 방식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문제 행동의 치료보다는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사실이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적극적인 지원으로 신고제가 아니라 서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주는 이런 관찰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느낀 점을 본다면요. 정혜인이 사건 모두가 다 전 국민이 분노에 찼죠. 이런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동을 위한 법, 이런 법을 다시 제정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가족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가정학대나 가정폭력 이런 방관으로 더 이상의 이런 정인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엔의 이런 가족 치료가 가계도를 통해서 많이 언급이 됐는데 이 보엔의 가족 치료에 8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자기 분화가 되어 있는지, 또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삼각관계가 어디서부터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누가 누구에게 이런 걸 계속 융합하도록 이끄는지, 그리고 어느 사람이 가해자고 피해자고 이런 것처럼 누가 희생자고 누가 박해자인지, 그리고 누가 적극적으로 구조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지, 이런 삼각관계 트라이앵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핵가족의 정서 체계를 또 살펴볼 수가 있고요. 더 이상의 이 문제가 자녀들에게 투사되지 않도록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투사 과정이 이제 머레이 보웬이 자녀가 정서적 투사 과정의 방법이 되는 것은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감정을 정서적으로 몰두하거나 거부하는 정도에 따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고스란히 자녀들한테 물려져 가는 거죠. 그래서 가족 투사 과정은 어머니의 불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그런 문제들인 그런 정의들인데, 불안한 그런 부모의 능력은 동정 또는 걱정, 과잉보, 이것으로 이제 자녀의 현실적인 욕구보다는 어머니의 불안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는 자녀의 문제가 확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서적으로 단절이 되어지는 것은 격리, 위축, 또 도망가고 별거하는 것, 부정, 거부하는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착관계가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지 않고 자라게 되었을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단절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세대적으로 전수되어지는 이런 가족력이 있다라는 것, 또 형제 순위별로 또 사회적으로 퇴행이 되는, 리그레션이 되는 것들이 이 가족 체계 보엔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티어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의사소통 유형에 대해서 회유형이냐, 비난형이냐, 산만형이냐, 초이성형이냐, 이렇게 4가지로 일치형이냐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5가지 중에 어떤 단서들이 있는지, 이 가족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의사소통이 어떤 건지,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이름을 보면 거의 이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볼 수 있는 상태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민유친의 구조적인 가족치료 이론을 통해서 먼저 살펴본 것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정신생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가족 구조를  정신 내적인 이런 과정과 행동도 변화가 될 것이다.
또 치료자가 환자나 환자 가족과 함께 일을 하게 될 때 그때의 행동은 사회적 상황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치료 현장에 치료자가 같이 개입이 되는 것이 이 민요진의 구조적인 가족 치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적은 재구조화에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가족에게 합류하는 기술, 가족의 구조를 평가하는 기술, 재구조화를 가져오기 위한 이런 기술들이 민유진의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가족 치료나 전략적인 가족 치료나 인지 행동적인 가족 치료, 가족 치료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론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주요 개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치료 목표를 세우고 개입할 수 있는 기법들이 각각의 치료마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입 목표와 개입을 세울 때 얼마나 이것들이 적절하게 필요한지, 어떤 가족 치료를 사용하는 것이 그 가족에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에게 다 배포가 될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런 가족치료는 대학원을 혹시 진학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한 학기 동안 충분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나라 사례가 아니더라도 외국의 사례 이런 아티클들, 논문들을 많이 접하시면서 또 전체적인 가족치료의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는 그런 배움의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숨가쁘게 가족에 대한 개입을 진행하였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어지는 이 파일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